1992년 12월 28일 오후 9시 30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사는 배우인 라울은 역시 배우인 아내 다니엘라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에 뮤지컬을 연습하기로 일찌감치 약속했었습니다. 평소 다니엘라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는 성격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은 열악했고 강도 납치 등 악랄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라울은 정오에 다니엘라가 현금 6,000달러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유명한 배우였고 현금도 가져갔기 때문에 혹시나 강도나 납치를 당했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 더 이상 아내를 기다릴 수 없었던 라울은 장모님 집에 찾아가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니엘라의 어머니이자 라울의 장모님인 글로리아는 딸이 저녁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고 오후 9시쯤에 끝났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9시에 촬영이 끝났다면 그녀는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결국 라울은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고 촬영이 끝났는지 물었습니다. 감독은 9시경 촬영이 끝났으며 다니엘라가 동료 배우인 길레르미와 함께 스튜디오를 떠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라울이 여기저기 물어본 끝에 아내가 촬영이 끝나고 팬들과 사진을 찍은 후 스튜디오를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휴고라는 변호사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리우데자네이루 서부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하고 지나가던 중 산타나 차량과 포드 차량이 황무지에 나란히 주차된 것을 보았습니다. 산타나 차량에만 여성과 남성이 타고 있었죠. 휴고는 그들이 따로 운전해서 이곳에 왔고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한 차량에 같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각자의 차를 몰고 가로등조차 없는 황량한 곳에 온다는 것이 수상했고 또한 그곳은 강도나 마약상들이 범죄의 장소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휴고는 수상하다고 판단해 차를 돌려 2대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남성과 여성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직업병으로 인해 2대의 차량의 번호판을 적었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산타나 차량은 사라진 상태였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포드 차량만 남아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간략히 현장을 둘러본 후 수상하다고 판단해 한 명의 경찰관은 경찰서로 돌아가 지원을 요청했고 다른 한 명의 경찰관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 경찰관은 주변을 둘러보던 중 무언가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가 일어나 확인해보니 여러 군데의 자상이 남아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포드 차량에서 라울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했고 그 차량의 소유자가 라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라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라울은 아내를 찾아 나섰고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라울의 차량이 서쪽 외곽에서 발견되었다며 그가 돌아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로 오라고 알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라울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는 경비원의 말을 듣고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차가 발견된 근처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주었죠. 라울은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찾았다고 말한 후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글로리아는 현장에서부터 더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라울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시신 쪽으로 다가갔고 시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신은 다니엘라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휴고가 적어둔 번호판을 근거로 산타나의 차량 소유자가 다니엘라와 같은 드라마에 출연 중인 길레르미 거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휴고가 기록한 차량 번호는 OM-112였고 길레르미의 차량 번호는 LM-112였습니다. 다니엘라와 친한 제작진 동료는 그날 길레르미가 다니엘라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여자 탈의실 문까지 쫓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길레르미는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길레르미는 다니엘라에게 3장의 메모를 썼지만 그녀가 길레르미를 피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그 메모를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니엘라가 그 메모를 읽고 나서
매우 긴장한 듯 보였다고 직원들이 진술했습니다. 다니엘라의 친구인 카라는 사건 10일 전에 스튜디오 근처 식당에서 다니엘라와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카라는 식사를 마치고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려고 했는데 그때 길레르미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니엘라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카라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가지 마.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그때 카라는 다니엘라가 길레르미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라는 친구에게 길레르미가 자신을 미행했을 뿐만 아니라 라울이 일하러 집을 비웠을 때 그가 여러 번 집에 전화를 걸어 데이트를 신청했었다고 털어놓았었습니다. 다니엘라의 시신을 확인한 후 라울과 글로리아는 경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몇몇 배우와 친구들도 다니엘라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그 중에는 길레르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라울은 아내와 길레르미가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적으로 그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길레르미는 라울을 보자마자 그에게 다가가서 마치 가까운 사람처럼 그를 껴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때 라울은 길레르미의 팔에 긁힌 자국을 보았고 그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은 길레르미가 범인일 것이라고 대략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12월 29일 새벽 3시였고 브라질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개인 주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글로리아와 라울에게 길레르미가 유령 용의자라는 사실을 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길레르미가 자신이 용의자로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주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었고 경찰은 길레르미의 자택을 미리 포위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했지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길레르미는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후 9시경 스튜디오에서 나온 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쇼핑몰로 가서 쇼핑하고 있던 아내인 파울라를 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는 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길레르미 부부가 정오에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했을 뿐 그날 밤 쇼핑몰에서 부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산타나 차량을 조사해보니 번호판 앞자리 L을 O로 위조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길레르미는 다니엘라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지만 신문 과정에서 그는 3가지 버전을 진술했습니다. 길레르미의 첫 번째 주장은 1990년부터 다니엘라와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다니엘라는 여주인공이었고 그는 다니엘라를 사랑하는 조연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2년 넘게 촬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니엘라가 미친 듯이 쫓아다니며 자신에게 구애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라는 길레르미에게 자신과 사귀지 않는다면 시나리오 작가인 어머니의 권위를 빌려 길레르미의 조연 역할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길레르미는 항상 다니엘라의 구애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 촬영이 끝날 무렵 다니엘라가 다가와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하지만 그는 아내인 파울라를 사랑했고 또한 당시 파울라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길레르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길레르미는 다니엘라와의 어색한 관계를 끝내기 위해 촬영이 끝난 후 좋게 좋게 대화를 나눠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한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길레르미는 다니엘라에게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면 그녀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라는 길레르미의 입장을 듣고 점점 흥분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 휴지를 꺼내 다니엘라의 눈물을 닦아주었는데 이때 그녀가 차 안에 있는 가위를 집어들고 길레르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위가 차에 남아있던 이유는 아내인 파울라가 임신한 후 영양 섭취를 위해 종종 우유를 마셨는데 우유 포장을 자르기 위해 남겨져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라가 가위를 휘두르자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녀의 가위를 빼앗고 충동적으로 다니엘라의 목을 움켜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다니엘라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니엘라의 목에 가위로 구멍을 내어 그녀가 다시 숨 쉴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하지만 결과는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황한 길레르미는 강도 살인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다니엘라를 여러 번 찔렀으며 그녀의 핸드백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흉기를 바다에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에게 다니엘라가 가져나간 $6,000와 그녀의 결혼 반지가 없어졌다고 알려주었는데 길레르미는 돈과 반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길레르미의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매우 상반되며 그는 다니엘라가 자신을 괴롭히거나 쫓아다녔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길레르미가 다니엘라를 괴롭히는 스토커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다니엘라는 평소 남편과 매우 사이가 좋았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 부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라가 자신의 남편을 두고 길레르미에게 구애했다는 사실을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다니엘라의 사망 원인이 출혈성 쇼크라고 밝혔습니다. 다니엘라의 몸 18곳에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범행에 사용한 무기가 가위가 아닌 양날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라의 어머니인 글로리아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녀에게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면 스튜디오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리아가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전화를 건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한참을 수소문한 끝에 그날 밤 주유소에서 근무했던 플라비오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9시 20분쯤 다니엘라가 차를 몰고 주유하기 위해 주유소로 들어왔고 도로 건너편에 산타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라가 주유를 마치고 차를 몰았을 때 산타나 차량이 그녀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다니엘라가 차에서 내렸고 동시에 산타나에서도 남성이 내렸습니다. 플라비오는 다니엘라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알아보았고 산타나에서 내린 남성이 다니엘라와 함께 드라마에 출연 중인 길레르미라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린 길레르미가 다니엘라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때 다니엘라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길레르미는 즉시 그녀를 자신의 차에 집어넣었고 제3자가 길레르미의 차에서 내려 다니엘라의 차에 올라탄 뒤 두 차량 모두 서쪽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제3자는 파울라였을 겁니다. 플라비오는 저는 사회 밑바닥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길레르미는 TV 스타이기 때문에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로리아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사건 당일 길레르미 부부의 차를 세차한 안토니오를 찾아냈고 경찰에 증언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길레르미의 산타나 차에서 붉은색 액체를 씻어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불길한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길레르미가 많은 팁을 주기를 바라며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실제로 길레르미는 안토니오에게 시장 가격보다 3배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안토니오가 너무 깨끗이 청소했기 때문에 이후 경찰은 길레르미의 차량에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플라비오와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길레르미는 이전 진술을 철회하고 두 번째 버전을 주장합니다. 12월 28일 촬영 중이었고 그때 그는 글로리아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까봐 두려워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다니엘라의 어머니인 글로리아가 이 드라마의 시나리오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라는 주연이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어머니의 각본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길레르미 자신은 이 업계에 몸담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촬영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연기했고 다행히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은 52%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덕분에 길레르미는 점차 인기를 얻어 광고까지 찍게 될 수 있었죠. 인기의 맛을 본 길레르미는 더 유명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드라마에서 더 많은 비중을 맡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작가의 딸인 다니엘라를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그녀를 유혹했는데 다니엘라도 자신을 좋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니엘라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니엘라의 어머니인 글로리아가 역할의 비중을 늘려줄 것이라 판단해 억지로 사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상태의 아내가 자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는 남편에게 당장 다니엘라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길레르미는 오랜 고민 끝에 아내와 가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다니엘라와 이별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고, 그때 다니엘라가 단호하게 거부하며 파울라를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니엘라를 살해해야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을 주장한 후 그는 아내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허락을 받은 후 그는 아내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있어. 경찰의 눈에 길레르미의 말은 파울라 역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3일 후인 12월 31일, 신고자인 휴고는 신문에서 길레르미와 파울라의 결혼 사진을 보았고, 그날 밤 산타나 차량에 타고 있던 여자가 파울라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은 휴고의 새로운 진술로 사건 발생 5일 후인 1993년 1월 2일 파울라를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신문이 시작되었고, 파울라는 잠시 저항했지만 결국 부모님의 설득에 따라 남편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과정에서 자신은 다니엘라를 전혀 건들지 않았고 길레르미가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길레르미 부부의 변호사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고, 실제로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1월 4일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행정상의 이유로 판사가 교체되었고, 새로운 판사는 부부의 보석을 취소하고 그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길레르미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하루 뒤 부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대대적인 언론 보도와 길레르미는 잘 알려진 배우였기 때문에 그들이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신문이 시작되었고, 길레르미는 이제 세 번째 버전을 진술합니다. 그는 완전히 말을 바꿔 이전 진술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길레르미는 아내가 임신한 후 다니엘라와 바람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다니엘라와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아내가 믿게 만들기 위해 아내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28일 오후 잠시 촬영이 중단되었고, 이 시간을 이용해 그는 집에 가서 아내를 스튜디오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스튜디오 주차장에 도착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아내에게 뒷좌석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9시경 다니엘라는 차를 몰고 스튜디오를 나왔고, 그와 파울라는 다니엘라의 뒤를 쫓았습니다. 길레르미와 약속한 대로 파울라는 다니엘라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길레르미는 아내를 위해 다니엘라를 제압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고, 길레르미는 누군가에게 밀려 머리를 부딪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파울라가 다니엘라를 가위로 계속해서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글로리아는 부부의 큰 그림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울라는 미성년자이고 임신 중이기 때문에 길레르미가 아내에게 책임을 미룬다면 분명 파울라는 관대한 형량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다니엘라를 살해한 이유가 질투심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길레르미는 몸과 마음이라는 드라마가 데뷔작이었고, 그 드라마에서 그는 다니엘라와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는 이 드라마를 통해 성공하겠다는 야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보다 다니엘라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시청자들로부터 그의 평범한 외모가 다니엘라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었죠. 극중에서 다니엘라에게 자상하던 그의 캐릭터가 갑자기 변질되었고, 다니엘라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기는 설정으로 바뀌는 등 그의 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또한 그는 다니엘라가 어머니를 이용하여 자신의 분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파울라 역시 남편이 드라마 속에서 다니엘라와의 키스신 등에 대해 병적인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이러한 질투심에 더욱 사로잡혔고 다니엘라를 강렬하게 시기했습니다. 심지어 파울라는 다니엘라처럼 되기 위해 스타일링 말투, 행동까지 따라할 정도로 그녀를 질투하고 경쟁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동기가 길레르미의 성공에 대한 압박과 질투심,
그리고 아내 파울라의 병적인 질투심이 뒤섞여 발생한 비극적인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길레르미의 고향은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주이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길레르미는 막내였으며 17살 때부터 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 연극단에서 일자리를 얻었지만 부모님은 그가 대학에 가지 않고 연예계에 뛰어드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1988년 당시 19살이었던 길레르미는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브라질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인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 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오디션에 떨어졌고 저축한 돈도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길레르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트클럽에서 톱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때 파울라는 그의 공연을 보고 한눈에 반했고 그녀는 길레르미의 공연을 보기 위해 2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이트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길레르미는 나이트클럽에서 얻은 명성 덕분에 가끔 성인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후 TV 드라마에서 엑스트라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출연 기회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그는 나이트클럽과 성인 영화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길레르미의 지인들은 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극도로 자아도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울라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버릇없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소유욕이 강하며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그녀는 부모님의 돈으로 나이트클럽에서 길레르미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이상 사귀었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 1992년 초 결혼했습니다. 당시 브라질의 법은 타인의 재산을 탐해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형량은 13년에서 20년이었습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 대부분 10년 정도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형기의 6분의 1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아도 2년에서 3년을 복역한 후 풀려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길레르미는 첫 번째 자백에서 다니엘라의 $6,000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녀의 가방을 훔쳤다고 인정했는데 이후 자백부터 그는 항상 가방을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돈을 훔쳐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최대 형량이 5년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리아는 딸의 비극적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의 법률을 개정해 중대범죄법에 단순살인죄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브라질 국민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야 했습니다. 1993년 봄, 글로리아는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언론과 거리 행사를 통해 서명을 모았고 1994년 2월, 글로리아는 마침내 130만 명의 서명을 얻었습니다. 같은 해 5월, 브라질 의회는 새로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순살인죄를 중대범죄법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살인범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은 1994년에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97년 1월 재판이 시작되었고 길레르미는 징역 19년, 파울라는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들의 옥중 생활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파울라의 부모님은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어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부모님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길레르미는 연예인 살인범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수많은 팬들의 편지와 자금을 받았습니다. 극성 팬들 역시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었고 심지어 한 여성 팬은 그에게 청혼하기도 했습니다. 길레르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옥중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999년 7년간 복역한 길레르미와 파울라는 가석방을 받아 출소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길레르미는 다시 대중의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2000년경에 책을 출판했으며 대중의 눈에 띄기 위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보이콧으로 그는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2003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길레르미는 삶의 안정을 찾은 후 2번 결혼했으며 2022년 11월 6일 53세의 길레르미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파울라는 옥중에서 학업을 이어갔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변호사와 재혼했으며 재혼 후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하여 과거와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글로리아는 여전히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나리오 작가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울은 배우로 계속 활동하며 매년 한두 편의 작품에 출연합니다. 그는 재혼하였고 여전히 글로리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기 여배우의 안타까운 죽음뿐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질투와 욕망, 그리고 정의를 향한 어머니의 끈질긴 노력을 보여주는 브라질 역사에 깊이 새겨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